여기 장사하러 온 거 아니죠? 초병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코웃음이 섞인 말투였다. 나는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초병은 신분증을 대충 확인하더니 옆에 동료에게 건네며 뭐라고 속닥거렸다. 둘 다 웃었다. 면회 신청하셨어요? 나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초병이 신분증을 돌려주며 말했다. 신청서는 저기 대기실 가서 반말이었다. 나는 참았다. 초병이 손으로 대기실을 가리켰다. 경례도 없었다. 그냥 민간인, 그것도 귀찮은 민원인 취급이었다. 면회실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숨을 참았다. 아들의 얼굴은 멍투성이었다. 왼쪽 눈 밑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 오른쪽은 찢어져서 아물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턱에는 긁힌 자국, 볼에는 손가락 자국 같은 붉은 흔적들. 이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누군가 주먹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때린 흔적이었다. 엄마 괜찮아요. 넘어져서. 거짓말이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나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 주먹을 꽉 쥔 손,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다. 30년을 군인으로 살아온 내가 이 정도를 모를 리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오늘은 계급장을 벗는다. 직책이 아니라 엄마로 온다. 그리고 끝까지 간다. 오늘 이 부대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진다. 당직사관은 면회 시간이 남았는데도 나가라고 했다. 중대장은 애들끼리 장난이라고, 군대가 원래 그렇다고 했다. 정문을 나올 때 초병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몰랐다. 지금 자기들 앞에 선 이 아줌마가 누군지 1시간 후면 알게 될 것이다. 이 부대가 어떻게 뒤집히는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작성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는 6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에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민석이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떨리고 조심스럽고 뭔가를 숨기는 듯한 억양이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다고 했다. 이상했다. 민석이는 원래 전화를 잘 안 하는 아이였다. 엄마가 군인이어서 도움을 바랄 만도 한데 아들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일반 사병으로 군대를 온 것이다. 입대한 지 5달, 면회도 한 번 오지 말라고 했던 녀석이 어제 저녁에 전화를 걸어온 것부터가 심상치 않았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민석이는 계속 괜찮다고만 했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을 3번 하는 사람은 절대 괜찮지 않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석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오전 나는 참모에게 휴가계를 제출했다. 개인 사유라고만 적었다. 참모는 의아해했지만 묻지 않았다. 후방 사단장이라는 직책이 주는 권한 중 하나는 이런 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류에 결제 도장을 찍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었다. 청바지, 점퍼, 운동화. 거울을 봤다. 그냥 평범한 50대 중반 아줌마였다. 계급장도 없고 군복도 없었다. 차를 몰고 이사단으로 향했다. 2시간 반 거리였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민석이 생각뿐이었다. 떨리던 목소리, 괜찮다는 반복된 말, 그리고 엄마, 오지 마세요라는 마지막 부탁. 아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무엇을, 왜?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뭔지는 알 수 없었다. 빨리 가야 했다. 토요일 오전 10시 이사단 정문 앞에 도착했다.
주말 면회 시간이라 차들이 몇 대 서 있었다. 가족들이 웃으며 부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행복한 얼굴들이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바람이 차가웠다. 10월의 공기는 이미 겨울을 예고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정문으로 향했다. 대기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면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몇 가족이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부부, 나이 지긋한 부모님,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학생, 모두 편안한 표정들이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면회 신청서를 받았다. 양식은 간단했다. 면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면회 대상 병사 이름과 소속.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민석이 이름을 적는데 글씨가 흔들렸다. 강민석, 이등병, 중대. 어머님, 신청서 다 작성하셨으면 여기 제출해 주세요. 당직 근무를 서는 병사가 다가왔다.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나는 신청서를 건넸다. 병사는 신청서를 받아들고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부대에 연락해서 면회 가능한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나마 이 병사는 존댓말을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 붙은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다. 장병 인권 보호, 군내 폭력 신고, 병영생활 고충 상담. 아이러니했다. 옆자리에 앉은 부부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 아들 얼굴 좀 통통해졌다던데. 밥 잘 먹나 봐. 아내가 웃었다. 그러게. 군대 가서 오히려 살찐 것 같아. 행복한 대화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민석이 얼굴이 떠올랐다. 떨리던 목소리. 엄마, 오지 마세요. 왜 오지 말라고 했을까? 무엇을 숨기려고 했을까? 가슴이 답답했다. 10분쯤 지났을까? 당직 병사가 다시 왔다. 어머님, 면회 가능하십니다. 면회실로 안내하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긴장 때문이었다. 면회실로 가는 복도는 길었다. 병사가 앞서 걸어갔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있었다. 각 방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다. 3번 면회실. 병사가 문을 열었다. 여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곧 민석 이병이 올 겁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 창문 너머로 부대 안이 보였다. 훈련장, 막사, 병사들이 걸어다니는 모습. 평범한 부대 풍경이었다. 의자에 앉았다. 시계를 봤다. 오전 11시. 민석이는 언제 올까? 손을 깍지 끼고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멈췄다. 다시 멀어졌다. 민석이가 아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곧 아들을 본다. 5달 만이었다. 입대하던 날 민석이가 말했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잘 다녀올게. 그때 민석이 얼굴은 밝았다. 걱정 없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어젯밤 전화 속 목소리는 달랐다. 무엇이 변했을까?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가까워졌다. 문 앞에서 멈췄다. 손잡이가 돌아갔다. 문이 열렸다. 민석이가 들어왔다.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얼굴 왼쪽에 크게 멍이 들어 있었다. 눈 밑은 퉁퉁 부어서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입술 오른쪽은 찢어져서 아물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턱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볼에는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군복은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이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누군가 주먹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때린 흔적이었다. 민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민석이는 내 눈을 피하며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다가 풀었다를 반복했다. 내 손도 떨렸다. 괜찮아요, 엄마. 넘어져서 그래요. 훈련하다가. 거짓말이었다. 민석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면 무릎이나 손바닥에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멍은 온통 얼굴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30년을 군인으로 살아온 내가 이 정도를 모를 리 없었다. 이건 구타였다. 명백한 구타였다. 나는 민석이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갑고 축축했다. 땀이 나고 있었다. 민석아. 조용히 불렀다.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참고 있는 게 보였다. 누가 때렸니? 민석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안 때렸어요. 진짜 넘어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창밖에서는 구령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 둘, 셋, 넷. 민석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민석이 손을 더 꽉 잡았다.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누가 때렸어? 민석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찢어진 부분이 다시 벌어질 것 같았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다. 조성진 병장이요.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때려요.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기분 나쁘면 때려요. 아침에 세면장에서도 때리고 점심 먹고 나서도 때리고 저녁에 내무반에서도 때려요. 다른 애들도 다 맞는데 저는 좀 더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말대꾸를 못해서 그런가 봐요. 대들면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참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이 매일 맞고 있었다. 그것도 이유도 없이. 세면장에서, 식당에서, 내무반에서. 언제 어디서든 맞았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지금 내가 느끼는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민석이가 느꼈을 아픔과 두려움에 비하면. 중대장은 알아?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했어요. 일주일 전에 면담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냥 군대가 원래 그런 거래요. 참으래요. 제대하면 다 잊혀진대요.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신고하면 저만 왕따 당한대요. 참으라고. 나는 눈을 감았다. 옛날 생각이 떠올랐다. 내 남편도 군대에서 폭행을 당했었다. 20대 초반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시절이었다. 선임들에게 매일 맞았다고 했다. 이유도 없이 그냥 기분이 나쁘면 맞았다고.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위로만 했다. 참으라고, 얼마 안 남았다고. 남편은 제대 후에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악몽을 꾸었고 군복만 봐도 손이 떨렸다.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었다. 나는 그때 다짐했다. 그땐 지키지 못했다. 다음엔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런데 또다시 내 아들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었다. 민석아, 엄마가 해결해 줄게. 민석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엄마, 안 돼요.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참을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반만 더 참으면 돼요. 1년 반. 나는 민석이 어깨를 잡았다. 엄마 말 들어. 이번엔 다르다. 민석이가 나를 봤다. 눈에 희미한 기대가 어려 있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 여기는 이사단이에요. 엄마 부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나서면 오히려 더 문제 커져요. 다른 애들한테 엄마 찬스 썼다고 소문나면 진짜 왕따 당해요. 조성진이도 더 화낼 거고요. 제발 그냥 가만히 계세요. 군대. 맞다. 여기는 군대다. 하지만 군대라고 해서 폭력이 용납되는 곳은 아니다. 나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나 자신이 30년을 군인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후방 사단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사단장이 아니었다. 그냥 아들을 지키고 싶은 어머니였다. 면회 시간은 30분이었다. 나는 민석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집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밥은 잘 먹는지,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는지.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민석이를 지킬 수 있을까? 조성진 병장, 중대장, 이 부대의 시스템, 모든 게 잘못되어 있었다. 시계를 봤다. 면회 시간이 15분 남았다.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민석이 손을 잡고 있었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 차가운 손을. 면회 시간이 반쯤 지났을 때였다. 민석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면회실 문이 열렸다. 당직사관이 들어왔다. 중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였다. 표정부터 불쾌했다. 눈썹을 찌푸리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면회 시간 다 됐습니다. 나가주세요. 나는 시계를 봤다. 오전 11시 20분. 면회 시작한 지 겨우 20분밖에 안 지났다. 30분이 정규 시간인데 아직 10분이나 남아 있었다. 아직 10분 남았는데요? 당직사관은 고개를 저으며 짜증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규정상 이제 끝입니다. 다음 면회객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나가주세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 면회객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었다. 나는 다시 시계를 가리켰다. 규정은 30분인데 왜 나가라고 하시는 건가요? 당직사관의 얼굴이 붉어지며 민간인이 자기 말에 반박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규정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지금 나가세요. 더 이상 시간 끌면 다음부터 면회 제한됩니다. 민석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가요. 민석이 목소리가 떨렸다. 당직사관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었다. 아들이 저렇게 작아져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나는 당직사관을 똑바로 봤다. 당직사관은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를 내려다봤다. 민간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당직사관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왜요? 민원 넣게요? 정민호 중위입니다. 잘 적어두세요. 근데 민원 넣어봤자 소용없어요. 여기 군대니까. 여긴 군대입니다. 지금 나가세요. 정민호 중위. 나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정민호 중위는 돌아서서 나갔고 문이 쾅 닫혔다. 민석이가 작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저 때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석이 잘못이 아니었다. 면회는 그렇게 끝났다. 나는 민석이와 짧게 포옹했다. 민석이 몸이 떨리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민석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민석이 어깨를 한 번 더 토닥이고 면회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정민호 중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서서 나를 보고 비웃듯 웃었다. 다 끝나셨어요?
다음부터는 시간 좀 지켜주세요. 여기 규칙이 있는 곳이니까. 나는 그를 지나쳐 걸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대기실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면회객 가족을 봤다. 한 가족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얼굴에 멍도 없었고 표정도 밝았다. 나는 민석이 얼굴이 다시 떠올라 고개를 돌렸다. 퉁퉁 부은 눈, 찢어진 입술, 떨리던 목소리. 대기실 앞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나를 불렀다. 어머님. 돌아보니 대위 계급장을 단 장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대장이었다. 민석이가 속한 중대의 중대장.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중대장은 나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민석이 어머니시죠? 한상철 대위입니다. 민석이 중대장이에요. 오늘 면회 오셔서 민석이 얼굴 보셨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상철 대위가 한숨을 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뭔가 변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애들끼리 좀 거칠게 논 겁니다. 장난이 좀 심했던 거예요. 민석이도 적응 중이고 고참들도 아직 애들이라 그런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장난이라는 말에 나는 한상철 대위의 눈을 똑바로 봤다. 한상철 대위는 시선을 피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듯했다. 이게 장난으로 보이십니까? 제 아들 얼굴에 멍이 가득하고 입술은 찢어져 있는데 그게 장난입니까? 한상철 대위의 표정이 굳어지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다.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 사람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민석이만 더 힘들어집니다. 제 아들이 매일 구타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성진 병장한테. 그것도 이유 없이. 이게 장난입니까? 한상철 대위는 잠시 침묵하다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대 내에서 이런 일은 흔합니다. 일일이 다 처리할 수도 없고요. 그냥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민석이도 금방 적응할 겁니다. 제대할 때쯤이면 다 잊어버려요. 넘어가라고, 적응하라고, 잊어버린다고 말하는 한상철 대위를 보며 나는 천천히 말했다. 중대장님, 지금 부하가 구타당하는 걸 알면서도 넘어가라는 겁니까? 한상철 대위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을 이어갔다.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여기는 군대입니다. 민간하고는 달라요. 이런 거 가지고 크게 만들면 오히려 민석이만 왕따 당합니다. 부대 안에서 소문나는 순간 끝이에요. 그럼 조치를 취하셔야죠. 한상철 대위의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제 말 안 들으시면 민석이 정말 힘들어져요. 그냥 조용히 가세요.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한상철 대위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상철 대위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이 잘 챙기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는 돌아서서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나는 대기실을 지나 정문 쪽으로 향했다. 초병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위병소를 지나 부대 정문 밖으로 나왔다. 주차장이 보이는 곳에서 멈춰섰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초병의 무시, 정민호 중위의 협박, 한상철 대위의 회유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부대는 썩어 있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다. 최영철이라는 이름을 찾았다. 육사 후배, 지금은 이사단장. 통화 버튼을 눌렀다. 두 번의 신호음 후에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영철아,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최영철의 목소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들려왔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 내 부대 정문 앞이야. 와봐. 빨리. 최영철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굳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부대에 문제라도. 나는 말을 끊었다. 와서 얘기하자. 지금 당장.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위병소 근처 벤치에 앉았다. 정문 쪽 초병들이 여전히 한가롭게 서 있었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10분 후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최영철, 육사 41기. 나보다 1년 아래 후배였다. 처음 만난 건 내가 소령으로 연대작전 참모를 할 때였다. 영철이는 대위 계급으로 작전 장교였다. 첫인상은 괜찮았다. 성실하고 원칙을 지키려 하고 부하들을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하지만 그게 때로는 문제가 됐다. 영철이는 부조리를 참지 못했다. 상부의 잘못된 지시라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게 군대인데 영철이는 그걸 못 참았다. 11사단 작전 때였다. 상부에서 내려온 작전 지시는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았다. 적의 배치가 정보와 달랐고 기상 조건도 달랐다. 하지만 상부는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했다. 영철이는 현장 판단으로 움직였다. 작전 경로를 바꾸고 병력 배치를 조정했다.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줄였다. 원래 계획대로 갔으면 아마 큰 사고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군대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를 본다. 상부 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작전을 변경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영철이가 모든 걸 뒤집어쓸 상황이 됐다. 징계위원회까지 회부됐다. 나는 그때 나섰다. 작전 전 회의록을 다시 확인했다. 현장 상황 보고서를 제작성했다. 영철이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했다. 그리고 상부에 직접 올라가 해명했다. 내 추천서가 없었다면 영철이는 그때 전역이었을 것이다. 영철이는 그 뒤로 나를 선배가 아니라 은인처럼 대했다. 승진할 때마다 연락이 왔고 선배님 덕분입니다라고 했다. 결혼할 때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첫 지휘관 보직을 받았을 때도 연락이 왔다.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영철이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다. 핸드폰을 꺼내 시계를 봤다. 오후 12시 7분. 전화 건 지 7분 정도 지났다. 최영철이 사단장실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10분 정도 걸릴 것이다. 주차장을 둘러봤다. 한 중년 부부가 차에 올라타고 있었다. 아버지는 담배를 꺼내 물었고 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표정치고는 밝지 않았다. 아마 아들 얼굴을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살이 빠졌는지,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무사히 제대할 수 있을지. 나도 마찬가지였다. 민석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퉁퉁 부은 눈, 찢어진 입술, 떨리던 목소리. 영철이는 지금 이사단장이다. 나와 같은 소장 계급이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선배로 대한다. 그리고 나는 안다. 영철이가 여전히 원칙주의자라는 걸, 부조리를 못 참는다는 걸. 그래서 전화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말로 설명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영철이는 설명이 필요 없다. 내가 부대 앞까지 왔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알 것이다. 9분쯤 지났을 때 멀리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게 보였다. 검은색 세단이었고 앞 번호판이 특이했다. 군용 차량 번호판, 그것도 장성급 전용이었다. 차가 정문 쪽으로 향하자 초병들이 자세를 바로잡았다.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온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다. 차가 정문 앞에 급정거했다. 초병들이 부랴부랴 경례를 올렸다. 차렷.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최영철 소장이 내렸다. 정복 차림이었고 가슴에는 수많은 약장이 달려 있었으며 어깨에는 별 2개가 빛나고 있었다. 최영철이 주변을 둘러보다 나를 발견했다. 빠르게 걸어왔다. 초병들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다. 사단장이 왜 정문 밖에 민간인에게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최영철이 내 앞에 서서 거수 경례를 올렸다. 선배님, 나는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경례를 받았다. 초병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까 아줌마 여기 장사하러 온 거 아니죠? 라고 물었던 그 병장 초병이 눈에 보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영철아, 안으로 가자. 얘기 좀 해야겠어. 네, 선배님. 이쪽으로 오시죠. 최영철이 앞장섰다. 나는 그를 따라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정문을 지날 때 초병과 눈이 마주쳤다. 초병은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다. 정문을 지나 본관 쪽으로 향하는 복도는 고요했다. 최영철이 앞서 걸었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수행 장교 한 명이 뒤따라왔다. 복도를 지나는 병사들이 우리를 보고 차렷 자세를 취했다. 사단장이 지나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병사들의 시선은 사단장이 아니라 나를 향했다. 민간인 복장의 중년 여성이 사단장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이상했을 것이다. 최영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 받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 아들이 내 부대에 있어. 강민석 이병. 중대. 최영철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선배님 아드님이 우리 부대에 계셨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겠지. 나도 오늘 처음 왔으니까. 그런데 영철아, 오늘 민석이 얼굴을 봤는데 나는 말을 멈췄다. 최영철이 나를 돌아봤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어떻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최영철의 얼굴이 더 굳어졌다. 지금 당장 확인하겠습니다. 최영철이 수행 장교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중대에 연락해서 강민석 이병을 사단장실로 데려오라고 해. 중대장도 같이 15분 안에. 수행 장교가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여기는 사단장실 수행 장교. 중대 응답하시오. 무전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중대입니다. 수행 장교가 말했다. 사단장님 지시다. 강민석 이병과 중대장을 15분 안에 사단장실로 데려오라. 이상. 무전기 너머가 잠시 조용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장실로 향했다. 본관 3층 끝이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지나가는 간부들이 모두 경례를 올렸다. 사단장이 지나가는 길이었다. 누구지? 왜 사단장과 함께? 표정에 궁금증이 가득했다. 사단장실 문이 열렸다. 넓은 방이었다. 책상, 회의 테이블, 소파. 벽에는 부대 지도와 작전 계획표들이 붙어 있었다. 최영철이 소파를 가리켰다. 선배님 앉으시죠. 나는 소파에 앉았다. 최영철은 책상 앞에 서서 전화를 들었다. 여기는 사단장이다. 지금 당장 당직사관실에 연락해서 오늘 중대 면회 온 민간인 명단 확인해.
박정숙이라는 이름이 있을 거다. 그리고 당시 당직사관 이름도 확인해서 보고해. 전화를 끊고 최영철이 나를 봤다. 선배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천천히 말했다. 민석이 얼굴에 멍이 가득했어. 입술은 찢어져 있었고 넘어져서 그랬다고 하더라. 거짓말이었지. 최영철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 구타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이가 말했어. 조성진 병장이 매일 때렸다고. 이유도 없이. 중대장한테 말했는데 군대가 원래 그렇다고 참으라고 했대. 최영철의 얼굴이 굳었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 중대장이 알고도 방치했다는 겁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최영철이 받았다. 사단장이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들렸다. 보고 드립니다. 오늘 중대 면회객 중 박정숙님 확인됐습니다. 당시 당직사관은 정민호 중위입니다. 최영철의 표정이 더 굳어졌다. 정민호 중위 지금 당장 사단장실로 오라고 해. 즉시 전화를 끊고 최영철이 창밖을 바라봤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정문 초병 근무실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아까 나에게 여기 장사하러 온 거 아니죠? 라고 물었던 병장 초병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옆에 상병 초병이 물었다. 병장님 얼굴이 괜찮으십니까? 병장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까 그 아줌마 사단장님이 격려하셨어. 직접 민간인한테. 상병의 눈이 커졌다. 네. 그게 무슨 병장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봤어. 사단장님이 거수경례 올리시는 거. 그리고 같이 안으로 들어가셨어. 상병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우리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죠? 병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장사하러 왔냐고 반말로 상병이 중얼거렸다. 우리 죽었다. 본관 2층 당직사관실에서 정민호 중위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당직사관실입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정민호 중위, 지금 당장 사단장실로 올라오시오. 즉시 정민호의 손이 멈췄다. 사단장실입니까? 대답은 짧았다. 전화가 끊겼다. 정민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흘렀다. 왜 사단장실로 부르는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때 아까 면회실에서 쫓아냈던 여자가 떠올랐다. 면회 시간 남았는데 나가라고 했던, 민원 넣어봤자 소용없어요라고 했던. 설마. 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게 문제가 될 리 없었다. 민간인 하나 때문에 사단장이 움직일 리 없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정민호는 일어나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군복을 정리하고 모자를 썼다. 심호흡을 했다. 괜찮을 거다.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렇게 되뇌며 사단장실로 향했다. 중대에서는 한상철 대위가 민석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석, 사단장실로 가라는데 무슨 일이야? 민석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상철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까 면회 온 그 어머니가 떠올랐다. 제 아들이 구타당하고 있다고 했던, 장난이니 넘어가 달라고 했던, 설마 그 어머니가 정말 신고한 건가? 하지만 민간인이 뭘 할 수 있겠는가? 한상철 대위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불안했다. 왜 하필 사단장실로 부르는 걸까? 중대장님도 같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한상철 대위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다. 끝났다는 생각이 스쳤다. 사단장실 문이 열렸다. 정민호 중위가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으며 최영철을 보고 거수 경례를 올릴 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최영철은 대답 없이 나를 보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사람이 맞다는 의미였다. 최영철이 책상 위에 서류를 들어 확인하더니 정민호를 보았다. 오늘 중대 강민석 입영 면회 처리했지? 면회 시작 11시인데 11시 20분에 면회 종료 통보했어. 10분 남았는데 왜 쫓아냈나? 정민호의 입술이 떨렸고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최영철이 다시 물었다. 다음 면회객 있었나? 정민호가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럼 거짓말한 거네. 민간인한테 민원 넣어봤자 소용없다고 했지? 정민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최영철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들어 인사참모에게 연결했다. 정민호 중이 징계 회부 준비해. 직권 남용, 민간인 모욕. 서류 작성해서 오늘 안에 올려. 전화를 끊고 정민호를 보았다. 나가서 복도에 대기. 움직이지 마. 정민호가 비틀거리며 나가자 복도에서 벽에 기대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다. 5분쯤 지났을 때 문이 다시 열렸다. 한상철 대위와 민석이가 들어왔다. 민석이가 나를 보고 눈이 커졌지만 나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다. 최영철이 민석이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얼굴 왼쪽에 멍, 퉁퉁 부은 눈, 찢어진 입술, 턱에 긁힌 자국을 확인한 최영철의 손이 책상을 꽉 잡았고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이게 뭐야? 최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까지 들릴 만큼 날카로웠다. 한상철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훈련 중에 라고 말하려다가 최영철의 손짓에 입을 다물었다. 최영철이 민석이를 보며 누가 때렸는지 언제부터인지 얼마나 자주인지 물었고 민석이는 조성진 병장이 입대 한 달 후부터 거의 매일 세면장에서도 내무반에서도 식당에서도 여러 곳에서 때렸다고 대답했다. 최영철이 한상철을 보았다. 중대장 보고받았어? 한상철이 고개를 숙이며 그렇다고 대답하자 최영철의 얼굴이 더 굳어졌다. 보고받고 뭐 했어? 한상철이 군대 내에서 흔한 일이라고 말하려다가 최영철의 차가운 시선에 말을 멈췄다. 최영철은 전화를 들어 헌병대장에게 연결해 조성진 병장을 즉시 체포해서 유치장 수감하라고 지시했고 다시 인사참모에게 전화해 한상철 대위 보직 해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혐의는 부하관리 소홀과 구타사실 인지 후 방치였다. 한상철이 비틀거리며 나가자 복도에서 정민호 중위와 눈이 마주쳤고 둘 다 끝났다는 표정이었다. 최영철이 민석이에게 의무대 가서 치료받고 진단서 받아오라고 모든 상처 사진 찍고 기록 남기라고 명령했다. 민석이가 경례를 올리고 나가려는데 나는 민석이를 불렀다. 민석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민석이 눈에 눈물이 고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갔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최영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고 있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부대에서 이런 일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내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된 거라고 알고도 방치한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최영철이 11사단 작전 때 도움받은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나는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고 지금 중요한 건 이 부대를 바로잡는 거라고 민석이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있을 거라고 말했다. 최영철이 전 부대 실태 조사를 들어가겠다고 했고 나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넌 여전히 부조리를 못 참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영철이 쓴웃음을 지으며 그게 문제였다고 하자 나는 그게 장점이라고 그런 사람이 지휘관이어야 부대가 바로 선다고 말했다. 최영철이 다시 전화를 들었다.
헌병대장 나다. 오늘 정문 초병 근무자 명단 확인해서 올려. 그리고 당직사관실에 연락해서 오늘 면회 처리 과정 전부 기록 확인해. 전화를 끊고 나를 보았다. 선배님, 정문 초병들도 문제 있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사하러 왔냐고 물었어. 반말로. 최영철의 얼굴이 더 굳어졌다. 다시 전화를 들었다. 헌병대장, 오늘 정문 초병 중 민간인 면회객한테 불손한 언행한 병사들 파악해서 군기교육대 보내. 기간은 2주. 즉시 처리해. 전화를 끊고 최영철이 나를 보았다. 선배님, 오늘 저녁까지 여기 계실 수 있으시죠? 처리 결과 보고 드리고 민석이도 다시 면회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영철이 경례를 올렸다. 복도에서는 정민호 중위와 한상철 대위가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다. 둘 다 말이 없었고 표정은 끝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헌병들이 조성진 병장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조성진은 수갑을 차고 있었고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다. 정문 초병 근무실에서는 병장 초병이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때 헌병 2명이 들어왔다. 오늘 면회객한테 불손한 언행한 초병 누구야? 병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상병이 병장을 가리켰다. 헌병이 말했다. 따라와. 군기교육대 2주. 병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헌병들이 병장을 데리고 나갔다. 상병은 그 모습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본관복도를 지나는 간부들이 모두 수군거렸다.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사단장이 직접 움직였고 중대장이 보직 해임됐고 당직사관이 징계회부됐고 병사 하나가 유치장에 수감됐고 초병이 군기교육대에 끌려갔다는 소문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한면회인 여성 때문에 벌어졌다는 소문도 함께 퍼졌다. 사단장이 그 여성에게 직접 경례를 올렸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분명한 건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부대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오늘부터 이 부대는 달라질 거라는 걸. 더 이상 구타도 가혹행위도 부조리도 용납되지 않을 거라는 걸. 오후 4시쯤 최영철이 나를 다시 면회실로 안내했다. 아침과 같은 면회실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문이 열리고 민석이가 들어왔다. 얼굴의 상처는 그대로였지만 표정이 달랐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다. 엄마. 민석이가 내 앞에 섰다. 나는 민석이를 끌어안았다. 민석이 몸이 잠깐 굳었다가 천천히 힘을 뺐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민석이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나는 민석이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다. 한참 후에 민석이가 얼굴을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엄마 고마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진작 왔어야 했는데. 민석이가 손을 저었다. 아니야. 엄마가 올 줄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도 몰랐고 넌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잖아. 알긴 하는데 그래도 믿어지지 않았어. 엄마가 정말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진짜 했네. 부대 전체가 난리야. 다들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봐. 나는 민석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아무도 안 때릴 거야.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엄마, 다른 애들도 맞았어. 조성진 병장한테.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알아. 사단장님이 전 부대 조사 들어간다고 했어. 다 밝혀질 거야.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민석이가 물었다.
엄마, 사단장님이 엄마 후배라며? 그것도 엄청 잘 아는 사이라던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에 좀 도와준 적 있어.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더라. 엄마 멋있어. 진짜 멋있긴. 그냥 엄마야. 민석이가 웃었다. 오늘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진짜 웃는 얼굴이었다. 나는 민석이 어깨를 한 번 더 토닥이고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다. 다음 주말에 또 올게. 조심히 가, 엄마. 민석이가 문을 나서며 돌아봤다. 엄마 사랑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사단장실로 돌아가자 최영철이 보고서를 건넸다. 선배님, 오늘 조치 사항입니다. 나는 보고서를 훑어봤다. 조성진 병장 유치장 수감, 한상철 대위 보직 해임 및 징계 회부, 정민호 중위 징계 회부, 정문 초병군기교육대 2주. 그리고 전 부대 실태 조사 실시 예정. 잘했어, 영철아.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선배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으면 계속 묻혔을 일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 계속 관리해야지. 최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최영철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내가 사단장이라서 다행이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최영철이 쓴웃음을 지었다. 선배님 아드님이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부조리를 못 참는. 그게 문제였는데요. 그게 장점이야. 부대를 나서며 정문을 지났다. 새로운 초병들이 서 있었다. 아침에 봤던 병장은 보이지 않았다. 군기교육대에 갔을 것이다. 새 초병이 나를 보고 경례를 올렸다. 정중했고 반듯했다. 나는 경례를 받으며 지나갔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뒤를 돌아봤다. 이사단 정문이 보였다. 파란 간판, 초병들, 오가는 병사들. 평범한 부대 풍경이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질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핸들을 잡고 잠시 생각했다.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다. 새벽 전화, 불안한 예감, 민석이 얼굴에 멍, 초병의 무시, 당직사관의 협박, 중대장의 회유, 그리고 최영철의 도착. 부대가 뒤집힌 오후. 복수는 분노로 하지 않았다. 지켜야 할 걸 지키고 나니 분노는 저절로 사라졌다. 민석이를 지켰고 이 부대도 조금은 바로잡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차를 몰고 부대를 나섰다. 고속도로로 접어들며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민석이 얼굴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웃던 얼굴. 엄마 사랑해라고 했던 목소리. 그리고 그 부대는 그날부터 달라졌다. 조성진 병장은 군사재판에 회부됐고 한상철 대위는 전역 권고를 받았다. 정민호 중위는 직무에서 배제되어 징계 회부됐고 정문 초병은 군기교육대를 마친 후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최영철 사단장은 전 부대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추가로 3건의 구타 사건을 적발했다. 모두 엄정하게 처리됐다. 그리고 민석이는 남은 복무 기간을 무사히 마쳤다. 제대하던 날 민석이가 말했다. 엄마, 그날 와줘서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 나는 민석이를 안으며 말했다. 그냥 엄마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다짐했다.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서라면 계급장은 언제든 벗을 수 있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